안녕하세요. 인생을 바꾸는 관점입니다. 오늘은 큰 검사를 받기 위해 아들이 있는 서울에 갔는데 택시비랑 숙소비를 주고 며느리에게 내쫓김을 당하셨던 정명자님의 사연입니다. 워낙 털털한 성격이셔서 괜찮았다고 하시지만 효자인 아들은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과연 정명자님에겐 어떤 사연이 있었고 아들은 어머니를 쫓아낸 아내를 어떻게 했을지 지금 바로 들어보시죠. 정말로 인생을 돌아보니 여태껏 제게 주어진 시간이 이렇게 길었나 싶습니다. 저는 올해로 78살이 된 정명자라고 합니다. 여태껏 누구에게도 제 이야기를 쉽게 털어놓은 적이 없었는데 오늘은 큰 용기를 내어 저의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이렇게라도 털어놓지 않으면 커다란 응어리가 뭉치고 뭉쳐 저를 꽉 눌러버릴 것 같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부터 저는 지독하리만치 절약하면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욕심을 줄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며 사는 습관을 익혔거든요. 결혼 후에도 그 습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사 먹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부처님 앞에서 정진하는 마음으로 조금 더 아껴 써야 한다고 다짐했지요. 남편은 이런 저를 보며 가끔 유난을 떤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어릴 적부터 해왔던지라 쉽게 습관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결혼 후 아들 하나를 낳았고 정말 남부러울 것 없이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남편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저 혼자 어린 아들을 키워야 했습니다. 믿고 의지하던 사람이 사라진 충격이 컸지만 시간이 흐르자 오히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무조건 아이를 굶기지 않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키워야겠다는 일념 하나로 다시 일어섰어요. 마냥 슬퍼하고만 있기에는 책임져야 할 가족이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시작한 것이 바로 이 구멍가게예요. 동네 어귀에 자그맣게 가게를 차리고 생필품 몇 가지를 놓은 채 무작정 팔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파리만 날렸지만 마을 사람들이 드나들며 간단한 음료나 라면, 비누나 세제를 사가면 저는 그 돈을 쓰지 않고 꼬박꼬박 모았습니다. 제 얼굴이나 몸을 단장하거나 맛있는 것을 먹는 데에는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오직 아들을 위해서만 투자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부터 육성회비를 내는 것도 만만치 않았지만 저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조금도 아깝지 않게 돈을 쓸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나보다 훨씬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도록 해주자는 것. 그것이 제가 살아가는 이유였어요. 아들이 제 기대 이상으로 공부를 잘해 주었을 때 저는 가슴 깊은 곳에서 벅차오르는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시골 구멍가게에서 번 얼마 되지 않는 돈으로 모든 걸 다 견뎌내는 건 힘들었지만 그래도 아들을 위해서는 돈을 빌려서라도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었어요. 호성이 엄마 너무 아들한테만 돈 쓰는 거 아니야? 호성이 엄마도 옷도 좀 사고 머리도 좀 볶고 해야지. 벌써 몇 년째 비슷한 옷만 입고 신발도 다 떨어져가지고 그게 뭐야? 괜찮아요. 우리 아들이 행복해질 수만 있다면야 전 뭐든지 다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떨어진 신발 신고 다니면 어때요? 걷고 뛸 수만 있으면 된 거지. 저승 갈 때 돈 싸가지고 갈 거야? 한번 사는 인생 화장품도 좀 이쁜 거 써보고 시집도 새로 가고 해야 할 거 아냐? 나는 살면서 호성이 엄마처럼 자기한테 돈 아끼는 사람 본 적이 없어. 아주 지독한 구두쇠야. 동네 사람들은 저를 보며 지독하다며 고개를 내저었지만 저는 제 삶에 불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마음이 정직하고 간절하면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셨으니 그 말을 믿고 열심히 살기만 했어요. 이런 저의 바램을 전해받은 건지 아들은 말썽 한 번 피우지 않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결국 명문대에 장학금을 받고 진학했고
졸업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큰 회사에 들어갔다가 나이가 들어서는 회사까지 세우게 되었습니다. 일개 사원에서 회사의 대표가 된 것이었죠. 저로서는 그저 묵묵히 절약하고 기도를 드리면서 아들을 위해 살았을 뿐인데 아들이 크게 성공해 준 것이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아들은 성공을 하고 나서부터 꾸준히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이제 시골 떠나서 저랑 같이 살아요. 저 생각보다 넓은 집에 살아요. 저희 집으로 오시면 며느리가 해주는 따뜻한 밥도 드실 수 있고 손주 재롱도 매일매일 보실 수 있는데. 아니야. 그래도 사람이 살던 곳에 계속 살아야지. 시골 쥐가 도시로 올라가면 밟혀 죽기 마련이잖니. 여기 생활이 훨씬 편하다.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어머니, 이제 연세도 생각하셔야 하고 또 마을의 사람도 하나둘씩 줄어들어서 구멍가게 찾아오는 손님들도 많이 안 계시잖아요. 시골에서 할 수 있는 것보다 서울에서 할 수 있는 게 더 많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사셔요. 네. 괜찮대도. 그리고 너 지윤 어멈 의견은 물어보고 나랑 같이 살자고 하는 거냐? 시어머니랑 한 지붕 아래서 살맛대고 살고 싶은 며느리가 세상 천지 어딨겠어. 에이, 어머니. 지윤 엄마는 달라요. 제가 어머니랑 같이 살지 않을래 하고 물어보면 단번에 좋다고 말할 거려? 물어는 받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엄마는 여기서 사는 게 좋으니까 이제 그 말 그만 꺼내. 저는 아들이 서울살이를 하자는 제안을 해도 쉽게 수락할 수가 없었어요. 나고 자란 이곳이 제 인생의 전부이기도 하고 시골에서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생긴 정 같은 것도 무시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몇 안 되는 마을 사람들이 언제 찾아와도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있게끔 하고 싶었습니다. 작은 마을에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건 저희 구멍가게가 유일했으니까요. 사실 장사를 한다기보다는 마을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며 하루를 보내는 것이 더 좋았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던 어느 날, 제 몸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이상하게 소화가 안 되고 배가 아파오는 겁니다. 밥을 먹을 때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처음에는 단순히 밥 먹은 게 얹힌 줄 알고 소화제만 먹고 넘어갔는데 갈수록 그 통증이 심해지는 겁니다. 하루 이틀 버티다 보니 가슴도 답답해지고 불편해서 결국 3시간을 기다려 버스를 타고 읍내에 있는 의원에 들러 의사 선생님께 진료를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 그냥 단순한 배탈이지요. 이거 나이가 드니 소화기관도 약해진 건지 요즘 들어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되고 배가 아프더라고요. 어머님, 우선 정밀 검사를 좀 받아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요즘 소화가 잘 안 되신다고 하셨죠? 복통도 있으시고 설사나 그런 건 안 하셔요? 네, 설사는 안 하는데 뭐 심각한 문제가 있을까요? 늙으면 다 이러는 거 아닌가? 우선 검사를 좀 해볼게요. 저희 쪽에 CT랑 엑스레이는 준비되어 있으니까 옷만 갈아입고 나오세요. 검사를 해보자는 말에 큰 병이 아닐까 덜컥 겁이 났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마음을 다잡은 후 저는 의사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옷을 갈아입고 검사를 진행했어요. 그리고 검사 결과를 확인한 의사 선생님은 어두운 표정으로 제게 큰 병원으로 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소견서를 써줄 테니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가보라고 말이죠. 그 말에 심장이 뚝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 몸에 뭔가 문제가 생겨도 단단히 생겼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무슨 병인지는 듣지 않아도 대충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진료가 끝나고 천천히 병원을 나서는 길에 아들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알려야 할지 고민이 됐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부터 시작해서 여지껏 나이를 먹는 동안 아들은 제가 조금만 아파도 과하게 신경을 쓰곤 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서 큰 병원으로 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 분명히 호들갑을 떨면서 과한 반응을 할 것이 눈에 뻔히 보였습니다.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그래도 전달을 해야 할 건 해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조심스럽게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어머니, 그러니까 진작에 제가 서울로 올라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서울에 올라오셔서 사셨으면 이렇게 고생하실 일도 편찮으실 일도 없었을 텐데 정말 저 속상하게 하실 거예요? 아니, 나는 정말 단순히 소화불량인 줄만 알았지. 뭐 큰 문제가 생긴 줄 알았겠니? 내가 참다 병원에 갔는데 그렇게 말을 하시더라고. 어머니, 안 되겠어요. 제가 내일 당장 모시러 갈게요. 짐 싸놓고 기다리고 계세요. 아니야. 너 일도 해야 할 텐데 바쁜 사람 붙잡고 그러고 싶지 않다. 차라리 기차를 타고 올라가마. 요즘 기차 잘 되어 있잖아. 그럼 제가 기차표 끊어드릴 테니까 내일 그거 타고 올라오세요. 기차역에 마중 나와 있을게요, 어머니.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 크게 화를 내거나 걱정을 하지는 않아서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들은 KTX 기차표를 끊어줬어요. 제가 서울에 가는 건 정말 오랜만의 일입니다. 아들의 결혼식을 서울에서 했었거든요. 그때 이후로 한 번도 서울에 갈 일이 없었는데 이렇게 가다니 기분이 조금 그렇긴 했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아들과 손주, 며느리를 볼 생각에 조금은 설레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아들은 자신의 친구가 대학병원 의사라며 검사 날짜까지 미리 잡아두고 저더러 며칠 집에서 머무르라고 하더라고요. 평소 같았으면 거절을 했겠지만 이번에는 몸이 아파서 가는 거니까 못 이기는 척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기차를 타고 내려가는 날 아침에 일어났어요. 어머니, 급하게 해외 출장이 잡히는 바람에 제가 오늘 모시러 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해요. 모처럼 올라오시는 건데 대신 와이프한테 어머니 모시러 가 달라고 부탁했어요. 아마 서울역 도착하시면 마중 나와 있을 거예요. 어머, 그러니? 오늘 출근 안 한다고 하던. 네, 오늘 마침 쉬는 날이라 제가 부탁 좀 해놨어요. 와이프랑 병원 가셨다가 검사 받으시고 맛있는 것도 좀 드시고 집에 가서 쉬고 계셔요. 내일 되면 다시 돌아가니까 가자마자 어머니 뵈러 갈게요. 알겠다. 조심해서 다녀오고. 어쨌든 저는 예정대로 집 문을 잠가두고 읍내버스를 타고 KTX 역으로 이동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더라고요. 너무 오랜만에 기차를 타니 표를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도 잊어버리는 바람에 영무원님께 물어 겨우 열차에 올랐습니다. 다행히 자리에 앉으니 생각보다 편안해서 이러다 깜빡 잠들겠다 싶더군요. 서울까지 가는 시간도 이전보다 훨씬 짧아져서 예전 같았으면 몇 시간을 차로 달려야 했을 길을 2시간여 만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역에서 내렸을 때 저를 기다리고 있던 며느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해 보였지만 그래도 저를 보면서 환하게 웃어주더군요. 어머님, 오시느라 많이 힘드셨죠? 짐 주세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그래, 오랜만이다, 아가. 그런데 너 안색이 왜 이렇게 안 좋니? 어디 아파? 아니요. 어제 야근을 했더니 조금 피곤해서 그래요. 우선 제 차에 타셔서 병원부터 가셔요, 어머님. 병원이랑 많이 안 떨어져 있어서 금방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며느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 도착했는데 세상에 웬걸요. 사람도 엄청 많고 건물도 무지막지하게 넓고 큼직해서 길을 찾기도 버거웠습니다. 다행히 며느리가 이곳저곳 알아보며 접수 창구를 찾아가니
제 이름과 예약된 검사 목록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피검사니, 초음파니, CT 촬영이니 별별 검사를 다 받았습니다. 누워서 기계 소리가 크게 들려올 땐 조금 겁이 나기도 했습니다. 하루 종일 이런저런 검사를 이어가니 저도 기운이 빠져서 중간중간 쉬어가기도 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볼까 싶기도 했는데 해외 바이어를 맞이하느라 정신이 없을 테니 전화 한 통 걸기도 괜히 미안하더라고요. 그래도 며느리가 함께 있어 주기에 다행이다 생각했죠. 문제는 모든 검사를 마치고 나와서 화장실에 들렀을 때 터졌습니다. 보리를 보고 화장실 거울을 보면서 가방 안을 정리했는데 분명히 가방 속에 넣어뒀던 지갑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저는 순간 너무 당황해서 여기저기 주머니를 뒤졌지만 지갑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돈이 좀 들어있고 신분증 같은 것도 함께 들어있었는데 지갑을 잃어버린 게 확실해지는 순간 그 자리에서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지갑을 꺼내다가 다른 곳에 두고 온 건 아닌지, 검사를 받으면서 서류를 꺼냈을 때 같이 빠진 건 아닌지, 이런저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원래 사람 많은 곳에서 물건을 잃어버리면 찾기가 쉽지 않다는데,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하나 싶은 마음에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그래도 일단 정신을 차리고 며느리에게 연락해야 할 것 같아 허둥지둥 전화기를 꺼내 전화를 걸었어요. 아가, 큰일 났다. 지금 지갑이 없어졌는데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도통할 수가 없구나. 네. 어머님, 잘 찾아보셨어요? 응. 가방을 다 까뒤집어서 찾아봤는데도 지갑만 없어. 참 이게 발이 달렸는지. 난 지갑을 꺼낸 적이 없는데 이게 대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 어떡하니 아가? 너 지금 어디 있어? 어머님, 제가 일단은 급한 일이 있어서 집에 왔거든요. 잠시만요. 제가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며느리는 급하게 전화를 끊었고 저는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며느리에게도 괜히 짐을 안겨준 것 같아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역시 대도시에선 예기치 못한 일이 생길 수 있구나 싶었어요. 시골에서는 가게 문을 열어둬도 물건을 잃어버리는 일이 잘 생기지 않는데 이곳은 사람도 많은 데다가 사람들이 모두 바쁘고 또 이래저래 걸어 다니다가 부딪히는 사람들까지 많으니 한숨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렇지만 이왕 서울에 왔고 검사도 다 받은 상황에서 남은 건 지갑을 어떻게 찾느냐였는데 며느리가 잘 도와줄 거라 믿으며 마음을 놓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며느리에게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님, 우선 제가 택시비라도 보내드릴게요. 잃어버리신 지갑은 솔직히 좀 찾기 힘드실 것 같아서 계좌번호 좀 불러주시겠어요? 응, 택시를. 아니다. 굳이 뭐하러 돈을 써. 그냥 버스 타면 되니까 돈 쓸 생각 마라. 어머님, 교통카드도 없으시잖아요. 가지고 계신 돈도 없으실 거면서. 그러지 마시고 그냥 택시 타시고 계좌 불러주세요. 이따가 집 오실 때쯤 연락 주시고요. 뭔가 며느리의 말투에서 엄청난 피곤함과 귀찮음이 묻어나는 것 같았지만 저는 애써 그 기분을 외면한 채 며느리에게 계좌를 불러줬습니다. 이윽고 며느리는 문자로 집 주소와 함께 돈을 보냈다는 문자를 보내왔어요. 저는 택시 창으로 스쳐가는 서울 풍경을 보며 마음을 편안하게 먹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비록 지갑은 잃어버렸지만 결국 일이 잘 풀렸고 며느리도 이렇게 세심하게 배려해 주니 참 고맙더라고요. 그래도 이왕 서울에 온 김에 손주 얼굴도 보고 아들이랑 며느리와 좋은 시간을 보내고 가야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택시가 아파트 단지 앞에 도착했을 때부터
뭔가 안 좋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놀라울 정도로 맞아 떨어졌어요. 현관문 앞에서 초인종을 아무리 눌러도 며느리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겁니다. 분명히 집에 있을 것 같은데 외출을 했나 싶어 초인종을 누르고 계속 기다리던 그때 인터폰이 켜지고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오시기 전에 문자 달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아차차, 내가 그걸 깜빡했다. 너 급한 거 있으면 다른 곳에 있다가 올게. 아니요, 그게 아니라 사실 지금 친구들이랑 같이 있거든요. 어머님만 괜찮으시면 그냥 같이 있으셔도 되는데 괜히 불편하실까 싶어서요. 응, 친구들이랑 같이 있다고? 너 오늘 나 오는 거 알고 있었잖아. 그런데 친구들을 불렀어. 원래 친구들 만나기로 한 날이었거든요. 다들 일정을 어렵게 맞춘 거라 취소를 하기도 좀 그렇고 해서 저희 집으로 불러가지고 어머님 오실 때까지만 있기로 했는데 막상 이렇게 보내기가 좀 아쉬워서요. 친구들은 7시나 8시쯤 갈 것 같은데 어머님께서 또 너무 늦은 시간에 오시면 불편하실까봐 어떡하죠? 현관문 앞에서 서성이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리기는 했지만 막상 문을 열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괜찮다고 조용히 방해하지 않겠다고 대답했지만 며느리는 끝까지 좋은 말로 돌려가며 저더러 오늘만큼은 다른 곳에서 잠을 자면 어떻겠느냐고 말을 하더군요. 그리고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인터폰은 끊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 멍하니 서 있다가 다시 벨을 눌렀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혹시나 싶어 아가 하고 불러도 받지만 인기척조차 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계속해서 문을 두드릴 수도 없고 곤란한 마음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파트 경비원으로 보이시는 분이 올라와서 저를 보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혹시 이 집 손님이신가요? 여기 이 집에서 저한테 돈 봉투를 맡겨두셨어요. 어머니께 전해달라고 하시던데 혹시나 싶어서요. 네, 저한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순간 눈앞이 아찔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돈 봉투를 경비실에 맡겼다는 것부터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저를 이 집에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면서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황망한 마음에 아무 대꾸도 못하고 봉투를 받았습니다. 안을 열어보니 약간의 현금이 들어있더군요. 아마도 택시비나 숙박비 정도의 금액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머리가 하얘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차라리 대놓고 당장 내려가라고 말이나 해주던지 아니면 처음부터 병원으로 데려다 주지를 말던지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인가 싶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가게를 운영하면서도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모멸감, 억울함, 서러움 같은 게 가슴에 치밀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고작 이런 대접을 받으려고 시골에서 올라왔나 싶은 생각이 들고 혹시 며느리에게 불편을 끼치는 거 아닐까 하는 자책도 스쳐 지나갔어요. 저는 단지 아들이 원하는 대로 아들네 집에서 하룻밤 묵고 힘겨운 검사 때문에 지친 몸을 좀 쉬고 싶었을 뿐인데 며느리는 친구들과 있다는 이유로 집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막다니 당장 아들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그래도 일을 하고 있을 걸 생각하면 아들에게 전화를 거는 것도 민폐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저는 울컥 치받는 서러움을 가슴에 안은 채 아파트를 나섰습니다. 봉투 속 돈을 어떻게 해야 하나 쓰레기통에 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쓸 수도 없고 고민을 하던 저는 일단 황급히 손을 흔들어 지나가는 택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무작정 기차역으로 가달라고 말했어요.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을 보면서 차라리
빨리 집으로 내려가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기 있어봐야 좋을 게 하나도 없겠다 싶었어요. 아들에게도 며느리에게도 그리고 저에게도 말이죠. 하지만 당일에 시골로 출발하는 기차가 있을 리 만무했습니다. 당일 예약을 하는 건 정말 운이 좋아야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예약한 자리가 취소되었을 때나 나오는 거라 오늘 당장 시골로 내려가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시간대도 하루에 4번밖에 운행을 하지 않는 노선이라 더더욱 갈 수가 없었습니다. 서울 지리가 빠삭하지 못했던 저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노인 혼자 묵어도 괜찮은 숙소가 어디인지 묻기 시작했어요. 오늘 시골에서 내려왔는데 사정이 있어서 다른 숙소에 묵어야 해요. 근데 내가 시골 사람이라 서울을 잘 몰라서 혹시 노인네 혼자 묵어도 괜찮을 만한 숙소가 이 근처에 있을까요? 조금 거리가 떨어져 있어도 괜찮고 가격이 비싸도 상관없어요. 아, 어르신, 죄송해요. 저희도 서울 사람이 아니라서 괜찮은 곳이 어디인지는 잘 몰라서요. 지나가는 사람들을 하나씩 붙잡고 물어도 다들 모른다는 대답만 할 뿐이었습니다. 또는 무척이나 비싼 호텔을 추천해 주기도 했어요. 결국 저는 한참 동안 서울역 의자에 앉아 꼼짝도 하지 않고 가만히 넋을 놓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정말 정신없이 바쁜 건지 제게 문자나 전화도 한 통 하지 않았고 저도 아들에게 먼저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아니, 하지 않았다기보다는 하지 못했다는 게 더 맞는 말이겠죠.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을까? 누군가 제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역을 관리하는 분이신 것 같았어요. 열차들이 다 끊겼고 이제 셔터를 내릴 거니 저보고 이만 나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자마자 퍼뜩 정신을 차리고서 허둥지둥 짐을 챙겨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미 시간은 자정을 훌쩍 넘겼더라고요. 대체 어디를 가야 할까 고민했는데 다행히 역 근처에 찜질방 안내판이 보이길래 여기라도 들어가 몸 좀 뉘어야겠다 생각하면서 찜질방으로 향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니 청춘들이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 드라이기 돌아가는 소리가 뒤섞여 들려와서 어지러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한 명이에요. 저는 경비원으로부터 건네받은 현금 봉투에서 딱 찜질방을 이용할 정도의 금액을 꺼내 결제를 했습니다. 탈의실에서 또다시 허둥대며 사물함 열쇠를 찾느라 애를 먹은 끝에 저는 찜질복으로 갈아입고 구석에다 매트를 깔고 누웠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들 각자 휴대폰을 보거나 얘기하느라 바쁘고 저를 쳐다보는 이는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 눈물을 참지 않아도 되겠다 싶어 손수건을 입에 물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건지 참아왔던 서름이 한꺼번에 밀려와 저를 덮쳤습니다. 저는 그저 아들을 보고 며느리와 손주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김해 검진도 받고 싶었던 것뿐이었는데 상황이 왜 이렇게 됐는지 정말 너무 속상하고 서럽더군요. 어둑한 찜질방 천장의 조명 아래서 저는 자꾸만 제 가게가 떠올랐습니다. 그 작고 허름한 가게가 오히려 얼마나 편안하고 따뜻했는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분명 지금 이곳은 굉장히 따뜻한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쪽은 더없이 춥고 텅 빈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찜질방 한 구석에서 모로 누워 흐릿한 잠에 빠져들었다 깨어나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낮 동안 받은 정밀 검사와 지갑 분실 소동, 그리고 아들의 집에서 겪은 황당한 문전박대가 머릿속에서 엉켜 떠나지 않았거든요. 저는 다 필요 없고 그저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잠을 뒤척이던 순간 휴대폰 벨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이 새벽에 전화를 걸 사람이 없는데
싶어 급히 번호를 확인해 보니 전화를 건 사람은 다름 아닌 아들이었어요. 저는 아들이라는 두 글자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나 주변 사람들에게 미안하다며 양해를 구한 뒤 조용히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응, 아들. 아직 안 자고 있었어. 아, 죄송해요, 어머니. 한국은 지금 이 시간에 새벽이겠네요. 문자를 드린다는 게 전화를 누르는 바람에. 아니다. 엄마 아직 안 자고 있었어. 일은 잘 끝났니? 네, 일 잘 마무리됐어요. 그런데 왜 저한테 문자나 전화 한 통 없으셨어요? 저는 일하는 동안에도 어머니 연락 기다리고 있었는데. 너 일하고 있을까봐 괜히 방해될 것 같아서 안 했지. 엄마 지금 찜질방에 있어. 네. 아니, 왜 찜질방에 계세요? 아이, 그냥 오랜만에 서울 올라온 김에 혼자 구경도 좀 하고 따뜻하게 몸도 좀 지지고 싶어서 왔지. 별 이유는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분명 집사람은 어머님 지금 주무시고 계신다고 했는데. 아니다. 어머니 계시는 찜질방 이름 좀 알려주세요. 제가 내일 한국 돌아가니까 공항 도착하자마자 바로 모시러 갈게요. 아니야. 정말 그러지 않아도 돼. 엄마, 내일 다시 시골 내려갈 거야. 빨리 말씀해 주세요. 저 지금 엄청 화났으니까. 화가 난 듯한 아들의 목소리에 저는 고민을 하다가 간신히 입술을 떼어 찜질방 이름을 말해줬고 어떻게 된 영문인지 조심스럽게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병원에서 지갑을 잃어버린 뒤 며느리가 택시를 잡아줬는데 택시를 타고 집에 갔더니 친구들이 와 있어서 들어오면 불편하다며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고. 그리고 며느리가 경비원을 통해 돈을 전달해 놓았고 저는 갈 곳이 없어 그 돈을 받고 서울역 근처 찜질방에 머물고 있다고 말이죠. 제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아들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오후쯤 아들은 정말 찜질방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밤샘 비행으로 지쳐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서 와라 끌어안아 주더군요. 그 순간 참았던 서러움이 올라와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어버렸습니다. 아들은 제 어깨를 토닥이며 이제 괜찮다고 말해줬어요. 그 괜찮다는 말이 얼마나 든든하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찜질방에서 나온 후 저는 아들의 차에 올라탔어요. 오랜만에 타는 아들의 차였습니다. 아들은 제 손을 꼭 쥐고 진심으로 제게 사과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머니를 더 살뜰하게 챙겼어야 하는데 저도 일을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정작 챙겨야 할 걸 못 챙기고 있었네요. 정말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죄인이에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죄인이라니. 나는 너를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 없어. 그리고 일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소한 것까지 하나하나 챙길 수 있겠어. 엄마는 정말 괜찮아. 한국 와서 제일 먼저 이 엄마한테 달려와 준 것만으로도 나는 너무 고맙고 감사해. 그리고 엄마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 들어줄 수 있겠니? 네, 뭐든 말씀만 하세요. 집에 들어가더라도 지윤 어멈한테 너무 뭐라고 하지 말아라. 엄마는 너희 싸우는 거 보고 싶지 않으니까.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거 그냥 넘어갈 수만은 없는 문제라는 거 어머니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 부탁만큼은 들어드리기 힘들 것 같아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아들은 화가 나도 단단히 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차를 몰고 집으로 가는 동안에도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20분 정도를 달려 아파트 단지에 들어섰고 아들은 잔뜩 굳은 표정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저는 처음 보는 아들의 모습에 살짝 겁이 나 다시 한번 아들을 침착하게 달랬어요. 아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저도 그 뒤를 따라 복도로 들어섰죠. 그리고 도착한 현관문 앞에서
아들은 도어락 비밀번호를 거칠게 누르며 문을 열어 젖혔습니다. 대낮이었음에도 거실 불은 환하게 켜져 있었고 며느리는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휴대폰을 보다가 놀란 얼굴로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아들은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큰 소리로 소리를 질렀어요. 당신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나 없다고 집에 친구들을 부르는 것도 모자라서. 시골에서 기차 타고 오신 어머니를 내쫓아. 그것도 친구들 때문에? 여보 언제 왔어? 왔으면 왔다고 연락이라도 좀 해주지. 당신이 어제 밤에 분명히 나한테 뭐라고 했어. 어머니 집에 오셨고 지금 주무시고 계신다고 했지. 왜 거짓말했어? 어머니가 자주 오시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한번 올라오시는 건데 우리 어머니보다 그깟 친구들이 더 중요했던 거야? 며느리는 한껏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내 표정을 바꾸며 저를 본 척도 안 하고 아들에게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 한쪽이 또 다시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한마디도 얹지 못하고 그저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미안하다는 말보다 본인이 한 행동을 변호하기 바쁜 며느리가 참 한심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소란스러운 분위기에 자다 깬 손주가 방문을 열고 나오는 걸 본 저는 조심스럽게 손주에게 다가가 손주의 귀를 막았어요. 안 좋은 말은 듣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당신 좀 침착하게 내 얘기 좀 들어봐. 그냥 어머님이 오해하신 거야. 친구들이 온 건 맞지만 나는 어머님을 집으로 모시려고 했어. 그런데 어머님이 불편하다고 자기는 다른 곳에서 주무시겠다고 했다고. 내 잘못 아니란 말이야. 그래? 그렇단 말이지. 그럼 경비 아저씨한테 돈 봉투 전해달라고 한 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 그것도 한번 해명해 보시지. 그건 내가 어머님께 직접적으로 용돈 전해드리면 안 받으실 것 같아서 그런 거야. 그래, 100번, 아니 1000번 양보해서 당신 생각이 그랬다 치자. 그런 거 같았으면 차라리 좋은 숙소라도 좀 잡아드렸어야 하는 거 아니냐? 어머니 어디 계셨는 줄 알아? 서울역 옆에 있는 찜질방에 계시더라. 나 보자마자 어린애처럼 엉엉 우셨어. 어머니 마음이 어떠셨겠어? 생각이나 해봤어, 당신? 며느리는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는 아들을 바라보며 인상을 찌푸렸고 아들은 손주의 귀를 막고 있는 저를 잠시 돌아보고는 한숨을 쉬곤 거실 중앙에 걸어둔 커다란 액자를 짚어 보였습니다. 거기엔 아들, 저, 손주, 그리고 며느리와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아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여자 혼자 몸으로 나를 어떻게 키우셨는지 알아? 손에 돈 한 푼 없으면서도 구멍가게에서 물건 팔아 내 학비 대주셨고 내가 힘들 때 옆에서 잘 할 수 있다고 힘 불어넣어 주신 분이야. 그 덕에 내가 중견기업 대표까지 될 수 있었는데 당신이 감히 어머니를 불편하실 것 같다며 돌려보내? 응?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아니 알지. 그런데 상황이 어쩔 수 없었다니까. 당신은 왜 자꾸 감정적으로만 말하는지 모르겠어. 내가 지금 미안하다고 하잖아. 그게 미안한 사람의 태도야? 그리고 당신 현금은 도대체 어디서 난 건데? 원래 현금 한 푼 안 가지고 다니던 사람이 현금이 도대체 어디서 났냐고. 설마 어머니 지갑 당신이 손댄 건 아니지? 아들의 말에 며느리는 눈에 띄게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 뭔가 기분이 이상하더군요. 평소에 현금을 한 푼도 안 들고 다녔는데 갑자기 현금이 생겼다면 합리적으로 의심을 해볼 법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끝까지 그런 거 아니고 미리 돈을 찾아 놓았다며 이야기를 하더군요. 아들은 며느리의 반응을 보고 안방으로 들어가 서랍이며 화장대며 옷장이며 온갖 곳을 다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그런 아들을 뜯어 말렸지만 화가 잔뜩 나 있는 아들을 말릴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리고 옷장을 한참 동안 뒤진 결과 잃어버린 줄 알았던 제 지갑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제 지갑을 훔쳐간 사람은 다름 아닌 며느리였던 것이었죠. 자, 당신이 직접 설명해. 어머니 지갑이 왜 여기서 나오는 건데? 그게 그러니까 아니. 어머님이 병원에서 서류를 꺼내시는데 거기서 지갑이 툭 떨어진 거야. 그래서 내가 주워서 돌려드리려고 했는데 타이밍을 놓치는 바람에 타이밍을 놓치는 바람에 이 안에 있는 돈을 당신 돈처럼 꺼내 쓰고 그랬다는 거지? 어머니한테 드린 돈도 결국에는 다 어머니 돈이었다는 거네. 맞지? 내가 정말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었어. 근데 지갑 안에 돈이 꽤 많이 들어있길래 티 안 나게 쓰면 안 걸릴 줄 알고 그래도 나중에 가기 전에 돌려드리려고 했어. 당신 왜 이렇게 철이 없어? 내가 돈을 부족하게 주는 것도 아닌데 그냥 우리 어머니 골리려고 그런 거 아니야? 잔뜩 흥분해 있던 아들은 갑자기 표정을 싹 굳히더니 옷장 안에 있던 며느리의 짐을 모두 꺼내서 거실에 마구 던졌습니다. 옷가지며 화장품, 잡동사니가 바닥에 나뒹구는 광경을 보고 저도 며느리도 할 말을 잃었어요. 제 지갑을 훔쳐가서 모른 척한 며느리의 행동도 말 같지 않았지만 아들의 행동도 정말이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한참 동안 씩씩거리며 물건들을 헤집어 놓더니 며느리에게 집을 나가라고 선포했어요. 며느리는 말도 안 된다는 표정을 지으며 절대 나갈 수 없다고 말했지만 아들은 본인의 의사를 꺾을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부터 내 와이프 아니고 남이야? 그냥 타지에서 올라온 손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내 집에서 짐 챙겨서 당장 나가. 지금 말 다 했어? 그게 나한테 할 소리라고 생각해? 할 소리라고 생각해. 힘없는 어머니한테 당신이 했던 짓 똑같이 되돌려 받아봐. 기분이 어떤지. 지금 이 집에서 당신은 손님이고 난 손님한테 예의 지킬 생각 없어. 당신이 어머니한테 했던 대로 똑같이 해야 공평하겠지? 저기, 이 정도면 됐다. 아무리 그래도 내 부인인데 이런 식으로 내쫓으면 어쩌려고 그래? 앞으로 평생 같이 살 사람이잖니. 이쯤에서 그만해. 어머니, 지금 마음 약해지시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이 뭘 잘못했는지 스스로 깨닫지 못하면 언젠가 또 이런 일이 반복될 거예요. 그리고 반성을 안 한다면 결국 갈라서는 게 답일 수도 있겠죠. 한참 동안 울먹거리던 며느리는 본인의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들고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려는 듯 했습니다. 아들은 그 모습을 보고 웃으며 전화를 걸 테면 걸어보라며 되려 당당하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들의 말을 들어보니 항상 부부싸움을 하고 나면 사돈어른이나 사부인에게 전화를 걸어 하소연을 하는 게 버릇이라고 하더군요. 며느리는 남편의 말에 부들부들 몸을 떨더니 이내 화장실 안으로 쏙 들어가 문을 잠궈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한참 후 화장실에서 나오더니 흐트러진 머리로 고개를 떨군 채 가방에 자기 물건을 마구 집어넣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그런 며느리를 차가운 시선으로 지켜보다가 이내 입을 열었어요. 내가 어머니가 서울 오신 이유 말해줬지.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셨는데 서울에 있는 큰 병원으로 가서 검사 받으라고 하셨대. 그래서 오신 거라고 내가 분명히 잘 좀 챙겨달라고 부탁하고 갔잖아. 그런데 내 부탁 하나 들어주는 게 그렇게 힘들었어. 당신? 그 얘기 대체 몇 번째야? 내가 얼마나 더 당신한테 해명하고 설명해야 하는데. 어머니는 몸도 안 좋고 지갑까지 잃어버리신 상태였어. 어젯밤에 찜질방에서 지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겠어? 당신은 정말 끝까지 반성은 못할 망정 잘못 없다고 버티기나 하네. 그래, 알았어. 사과드릴게. 죄송해요, 어머님. 저 때문에 많이 불쾌하고 힘드셨을 텐데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이제 와서 사과해봤자 늦었어. 당신은 어머니가 겪은 만큼 당해봐야 정신 차려. 아니, 그래도 정신 못 차리겠지만 나갈 때 지갑 두고 나가. 어차피 당신이 쓰고 있는 신용카드 전부 다 내 명의로 되어 있는 것들이니까. 그 말을 들은 며느리는 가방을 양손에 쥔 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어찌해야 할지를 몰라 했고, 아들은 아예 현관문을 열어 며느리를 내쫓기 위해 밀어붙였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고개를 떨군 채 집 밖으로 나갔고, 아들은 문을 쾅 닫아 버렸어요. 순간 이게 맞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차마 아무 말도 못하고 아들을 가만히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저 하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만 같아 가슴이 미어지는 느낌이 들었죠. 그 사건 이후로 아들은 몇 날 며칠을 며느리 없이 집을 지키다가 제 컨디션이 조금 회복되자마자 저를 다시 고향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사실 저는 서울에서 검진 결과를 기다리며 잠시 더 머무를 수도 있었지만 아들도 편히 마음을 추슬러야 할 상황이었고, 무엇보다 가게가 계속 비어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기에 시골로 돌아갔어요. 아들과 저는 차 안에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그냥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저희 집에서 지내시면 좋을 텐데, 결과는 며칠 뒤에 나온다고 했거든요. 장사하는 사람이 가게를 너무 오래 비워두는 것도 안 좋아. 안 그래도 우리 마을 사람도 많지 않고 물건 하나 사려면 읍내까지 나가야 하는데, 나 하나 돌아오기만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을 거야. 제가 나중에 검사 결과 나오면 다시 모시러 갈게요. 큰 문제는 없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 그리고 저 호성아, 지윤 어머니랑 어지간하면 잘 풀어. 부부가 너무 오래 냉전인 것도 안 좋은 거 알지?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알아서 잘할게요. 어머니는 몸만 신경 쓰세요. 며느리가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나가고 난 이후 계속해서 마음이 쓰였습니다. 말 같자는 이유로 저를 집에 있지 못하게 한 며느리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사람 맘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괜히 신경이 쓰이고 거슬리고. 하지만 아들은 지금 당장은 며느리를 용서해 줄 생각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않고 아들과 작별하고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의 검사 결과를 알려주기 위함이었죠.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습니다. 궤양이 생긴 거라면서 약만 꾸준히 먹으면 나아질 거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자마자 제 가슴에 얹힌 돌덩이가 훌쩍 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사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걱정이 됐었거든요. 아이고, 그래도 별일 없다 하니 참 다행이다. 그나저나 지윤 어머니랑은 잘 화해했니? 엄마가 계속 신경이 쓰이더라고. 아직이에요? 어제 집에 들어오긴 했는데 갑방 쓰고 있어요. 그래도 집에 들어오기는 했나 보네. 미우나 고우나 가족이고 부부니까 지윤이를 생각해서라도 잘 풀어봐. 내 말 따라 너가 나를 너무 챙기니까 아내로서 꼴보기 싫었을 거야. 내가 어머니였더라도 똑같았을 거다. 결국에 너 힘들 땐 아내밖에 옆에 있을 사람 없어. 그러니까 잘해. 저는 아들에게 진심을 담아 조언했고 아들은 머쓱하게 웃으며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오후 가게에 앉아 있는데 문득 가게 밖에서 조용한 발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뭐지 싶어서 나가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문 밖에서 들려오던 발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아들과 며느리였기 때문이었죠. 며느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쭈뼛쭈뼛 제게로 걸어오고 있었고 아들은 팔짱을 낀 채로 저희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 싶었어요. 너희가 여긴 어쩐 일로 왔어? 어머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제게 사과를 하기 위해 찾아왔다는 며느리의 말에 뭐라고 대꾸를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동안 생활을 하는 게 바쁘고 정신이 없어서 그걸 다 잊고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저한테 사과를 하고 싶다고 하니 일단 들어와서 이야기를 나누자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의 눈치 한 번, 제 눈치 한 번을 보다가 가게 안으로 조용히 들어왔고 이내 아들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가게 안으로 들어온 며느리는 가방에서 작은 서류 봉투를 꺼내서 제게 내밀었어요. 이게 뭐냐고 물으니 반성문 같은 거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런 행동을 했고 어떤 점이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겠다는 다짐을 적었으니 한번 봐달라고 해서 저는 얼떨결에 그것을 받아들어 천천히 읽어봤습니다. 속으로는 조금 웃음이 났어요. 소시적에 반성문을 썼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랐거든요. 저 그동안 정말 반성 많이 했어요. 제가 어머님께 무슨 짓을 했는지도 뼈저리게 깨달았고요. 집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을 때도 이 사람이 저한테 먼저 이야기 나누자고 해서 얘기도 많이 나눴어요. 제가 얼마나 철없고 개념 없이 행동했는지에 대해 많이 반성했어요, 어머님. 정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나는 이미 너를 용서했어. 아니, 용서할 것도 없지. 내가 사는 게 바빠서 다 까먹고 있었으니까. 아가, 난 크게 바라는 거 없어. 그저 서로가 존중받으면서 지내는 거. 그게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해. 너도 그날 사정이 있었겠지만 나를 그런 식으로 내몰아서는 안 되지 않았니? 맞아요. 제가 판단력이 흐려지고 또 술 기운에 친구들하고 있느라 잘못된 결정을 한 거예요. 남편이 말한 대로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를 제가 생각하지 못했어요. 죄송해요. 그래, 잘못한 걸 깨달았으면 다시는 안 그러면 되는 거다. 그렇게 저희 세 사람은 그날의 앙금을 완벽히 털어냈습니다. 그날 아들과 며느리는 몇 시간이고 저희 집에서 머물면서 오랜만에 밥도 같이 먹었어요. 비록 고기 반찬은 없었지만 두 사람은 아무 내색 없이 맛있게 밥을 먹어줬고 저도 오랜만에 아들 내외와 편안하게 대화를 했습니다.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싶더라고요. 요즘 며느리는 확실히 예전과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가끔씩 제게 전화를 걸어 약은 잘 챙겨 먹고 있는지, 또 밥은 잘 먹고 있는지, 저의 안부를 묻기도 하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사서 주말에 찾아오겠다고 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시간이 지나니 서운했던 감정이 풀리고, 오히려 이렇게까지 마음을 써주는 게 고맙더라고요. 가끔 정말 바쁠 때는 한 달에 한 번이지만 아무 일 없을 땐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2주에 한 번씩 저희 집에 들르기도 해요. 예전에는 시골에는 찾아올 생각도 하지 않았던 며느리가 이제는 마당에 핀 꽃도 사진으로 찍고 구멍가게를 둘러보며 이런 생활이 참 소박해 보이고 좋다고 말하는 걸 보면 마음 한편이 따뜻해지곤 합니다. 참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라는 게 묘하죠. 한때는 큰 상처를 주고받았지만 결국 서로 이해하고 용서를 하니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게, 이럴 줄 알았음 진작에 마음을 더 열어줄 걸 그랬나 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가정의 파탄을 겪거나 병으로 고생할 수 있지만 저는 제게 닥친 문제를 어렵게나마 잘 해결했고 성숙하지 못했던 며느리가 한 발 앞으로 성장할 기회를 얻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며느리도 저마다 성숙해져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으니 참 잘된 일이 아닐 수 없지요. 앞으로 저는 최대한 건강과 행복을 위해 살아보려 합니다. 저희 아들과 며느리와도 잘 지내볼게요. 저희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꽃 피는 봄이 찾아온 만큼 여러분의 마음에도 꽃이 활짝 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머님, 아버님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저는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게 함께 해주세요. 어머님, 아버님의 삶의 지혜와 경험을 나눌 수 있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바꾸는 관점을 통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